CT를 측정하는 고급 검사지 비브라스 챌린지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발달한 기술 문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예요.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검색하고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동안에 버스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망설이지 않고 뛰기도 하죠. 또 어떤 버스가 늦을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요. 또 처음 가보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적당한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받아서 검색만 하면 내가 지금 출발하는 위치, 내가 도착하는 위치만 넣어서 검색을 하면 어떤 버스, 어떤 지하철을 어디서 어떻게 걸어가서 타면 좋은지, 그렇게 타고 갔을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다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해요. 정보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통제되고 변화된다는 게 좀 무섭기도 한데요. 이게 다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뭐 한편으론 또 열심히 활용하면서 살아가야겠죠. 무섭다고 해서 아예 안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서로 교육하고 서로 배운 학습자잖아요. 저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은 바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냐 마느냐, 뭐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 어떤 정의적인 측면을 뭐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도 무척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왜 10년 전, 왜 20년 전에는 이런 걸 못했고, 왜 지금은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못했고, 현재에는 가능한 이유, 미래에는 조금 더 발달될 것 같은 이유. 도대체 컴퓨터의 발달이 뭐길래, 혹은 컴퓨터의 어떤 점이 발달되었길래 우리의 삶 속에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렇게 깊게 침투하고 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었을까요? 컴퓨터가 어떤 점이 발달해서 도대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어줬을까요? 소프트웨어를 학습하시는 학습자라면 한 번쯤 반드시 꼭 생각해 보셔야 하는 화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많이 배워서 이렇게 우리의 불편한 점, 지금도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불편한 점들을 컴퓨터는 전자계산기라고 말했어요. 이런 전자게이트로 반도체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컴퓨터 계산기를 통해서 우리의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컴퓨터가 인간보다 잘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계산 능력이죠. 컴퓨터는 빛의 속도로 전자를 틱틱틱 튕겨서 그 숫자를 그대로 읽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단순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컴퓨터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우월하다, 컴퓨터가 더 우월하다. 이제는 그런 말도 함부로 못하는 시대가 왔죠. 그런 컴퓨터의 계산 처리를 병렬로 쭉 연결시켜서 사람의 지성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인공지능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자동으로 풀어놓으면 자기가 쓰레기를 찾고 이렇게 방 속에 누락되는 부분 없이 방 구석구석을 도달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에 스스로 경로 탐색, 이런 것들은 A스타 알고리즘 이런 데서 출발했는데요. 하나하나가 무척이나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인간 못지않게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고요? 바로 적당히 추상화를 했기 때문이죠. 컴퓨터는 숫자 계산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숫자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사회를 인식하는, 인간이 현상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들을 숫자로 나타내서 컴퓨터한테 입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색깔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비슷한 안료들을 섞고, 비슷한 안료를 섞어서 안 되면 물을 타기도 하고, 혹은 그거를 적당히 다른 캔버스나 혹은 미색 혹은 상아색 캔버스에 발라서 색깔을 조정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 색깔을 재현하기 위해서.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약 10몇만 가지의 색깔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컴퓨터는 쏘아내면 됩니다. 그게 16진수 코드죠. 우리 색깔 0000부터 FFFF까지 있는 16진수 코드예요. 00000은 모든 빛을 꺼버렸기 때문에 검은색, FFF는 FFFFFF 6개는 모든 빛을 켰기 때문에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RGB 컬러, 빛의 3원색, 빛의 3파장에서 각 하나를 떼와서 특정 파장의 빛을 더 세게
내뿜고 또 특정 파장의 빛을 얇게 내뿜었을 때 그걸로 섞여서 다양한 색을 만드는 원리 같은 걸로 컴퓨터는 엄청나게 많은 색깔들을 표현할 수 있죠.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디자이너들은 그런 식으로 색깔 대화를 할 겁니다. 예, 좀 이번 주는 서두가 길었죠? 네, 한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브레이슬렛, 네, 팔찌 문제입니다. 네, 에밀리의 팔찌가 이렇게 부러져 버렸네요. 이 부러진 에밀리의 팔찌를 연결시켰을 때 팔찌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까요? 하나 찍겠습니다, 저는. 저는 요 녀석을 찍을래요. 왠지 육각형이 마음에 들어요. 이 육각형의 왼쪽에는 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별이 있습니다. 왼쪽에 원, 오른쪽에 별. 근데 이렇게 왼쪽에 별, 오른쪽에 원, 아니지, 왼쪽에 원, 오른쪽에 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연결시켜 놓고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오른쪽에 별, 왼쪽에 별, 오른쪽에 원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사실 왼쪽, 오른쪽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만 따지시면 됩니다. 바로 이 육각형이 원과 별 사이에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찾아내는 과정을 패턴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턴 인식은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오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 사이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한번 그 패턴, 그렇게 인식한 패턴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아까 제가 육각형 찝었죠. 하지만 양쪽에 원과 별은 없네요. 또 여기서 육각형도 왼쪽에 원은 있는데요. 왼쪽이 아니라 옆에 원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쪽 옆에는 별이 없네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바뀐다면 요거는 이 팔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녀석 한번 보겠습니다. 육각형이 있고요. 양쪽에 별과 원이 있습니다. 자, 이 별은 육각형과 뭐 사이에 있죠? 네, 육각형과 세모 사이에 있고요. 맞네요. 이 세모는 별과 네모 사이에 있고, 이 네모는 이렇게 쭉 연결시킨다면 이 네모는 세모와 빨간 네모 사이에 있을 거고, 이 빨간 네모는 마찬가지로 이 둥근 노란 네모와 동그라미 사이에 있을 겁니다. 네, 이 녀석이 정답이네요. 예, 좀 시간 초과가 돼서 이렇게 에러가 뜬 것 같은데요. 이제 브레이슬렛 문제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건요, 바로 이렇게 패턴 인식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알고리즘 이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일반적인 패턴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찾아내야 되는 패턴은요, 먼저 필요한 정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오브젝트 하나를 두고 이 오브젝트의 양쪽에 무엇이 있는지,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게 원순열이기 때문이에요. 원순열 계산하는 거 우리 학창 시절에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원순열 계산하는 법을 이제 팩토리아인데 n-1 팩토리아라고 해요. n-1 팩토리아. 줄 세우는 거를 n 팩토리아라고 불러요. n 팩토리아라는 건 뭐냐면요, 이 느낌표가 붙은 걸 팩토리아라고 부르고요. 4 팩토리아라고 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말합니다. 그럼 3 팩토리아는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5 팩토리아는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것들이 팩토리아인데요. 이 4 팩토리아의 의미는요, 4개를 서로 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순열에서는 하나가 빠진 팩토리아입니다. 즉 4개를 그냥 일렬로 줄 세울 때는 4 팩토리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되는데요, 4개를 이렇게 이런 원으로 끼워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매긴다고 할 때는 4 빼기 1 팩토리아, 즉 3 팩토리아, 3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럴까요? 왜 일렬로 줄 세우는 거랑 원으로 줄 세우는 거는 하나 차이가 날까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패턴 인식을 통해서 발견해 내셔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순서였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할지, 어떤 것을 나중에 할지, 이런 순서가 아니라요, 이 패턴 인식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정보,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정보,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정보, 이런 것들의 순서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정보, 이게 원래 팔찌인데 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빨간 네모는 이 노란색 네모랑 원래 이웃하고 있었다 뜻이죠. 이게 첫 번째 정보입니다. 두 번째 정보, 이것을 이제 비슷한 모양의 수많은 팔찌들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데요. 비슷한 모양의 팔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니까 601 팩토리아에서 총 120가지 정도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120가지 모양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120가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찍는 겁니다. 육각형 찍었습니다. 육각형의 좌우에서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육각형. 한번 껐다 켜더니 답이 바뀌었네요. 육각형의 이 원과 별 사이에는 육각형. 이 녀석이 정답이겠네요. 나머지는 검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육각형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겠네요. 이 원은 빨간색 네모와 육각형 사이에 있고요. 세모는 별과 이 네모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니까 요거를 끊어서 각각 요것과 요것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빨간색 네모와 파란색 육각형 사이에 있는 원, 그리고 별과 노란색 네모 사이에 있는 세모. 이 두 개의 교집합을 만족하는 팔찌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이 굉장히 쉬운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패턴 인식의 측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학습하시는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이 비브라스 챌린지를 푸실 때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보면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트레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비버시티에 이런 지하철 노선도가 있고요. 아마 출발은 여기서 한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색깔의 노선에 탔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근데 뭘 알 수 있냐고요? 세 개의 조건을 줬습니다. 첫 번째 조건, 3스테이션 세 역을 지나서 기차가 돈대요. 두 번째 조건, 그 다음 정거장에서 돌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또 돈답니다. 세 번째 조건, 포스테이션 레이터에 돌고 나서 내 정거장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답니다. 그때 1, 2, 5, 6, 8 이 5개의 목적지 중에 어디에 도착하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하철 노선도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는 예 중에 하나죠. 이 지하철 노선도가 실제로 여기 있는 겁니까? 뭐 삼성역, 강남역, 설릉역이라고 치면 실제로 그 역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니죠. 그 지도 자체를 축약시켜서 축척이란 범위를 이용해서 적당한 거리랑 적당한 노선을 배치해서 만든 거죠. 우리가 파란색 1호선 요 딱 1번이네요. 요거는 4호선 색깔이고 요게 5호선 색깔인가요? 요건 7호선, 빨간색은 3호선 색깔이죠.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것도 우리가 이 지하철 노선도라는 걸 색깔로 추상화하는 거를 굉장히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3개가 주어졌고요. 이 적용하는 순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밑에서부터 한번 적용해 볼까요? 4개 도착하면 목적지입니다. 여기가 목적지래요. 정답 없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돌아요. 그 다음 정거장에 못 돌아요.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면 at the next station make another turn. at the next station 여기서 못 돌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조건은요, 적용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반드시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내려와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내려온다는 이런 알고리즘의 조건을요, 바로 한글로는 순차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순차를 지켜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 station your train make turn. 하나, 둘, 세 개 가서 돈대요. 1호선 안 되죠. 4호선, 파란색 4호선 되나요? 돼요. 7호선 되고요. 빨간색 3호선 되고요. 그리고 요 보라색 5호선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 되네요. 다음 두 번째, at the next station, next station에 make another turn. 한 번 또 돈대요. 얘도 돌고요. 얘랑 얘도 도네요. 근데 이 7호선, 이 5번은 돌지 않으니까 요 연두색 7호선은 빼겠습니다. 나머지 이것들 중에서 보겠습니다. Per station rate you have arrived
arrived at your destination. 내정거장 더 가면 도착한다네요. 여기는 2번까지 도착하려면 내정거장으로 한참 멀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빨간색 3호선만이 하나, 둘, 셋, 내정거장 지나가게 되면 도착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3개의 주어진 알고리즘 조건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 뿐입니다. 세 번째 문제, 비버게이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버게이트는 지금 중앙에 있는 이 백록담처럼 생겼네요. 이 호수에서 각각의 꽃에 물을 주기 위해서 이 수로들을 개방하고 닫고, 네,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말라야 되는 땅인 것 같고요. 여기에는 물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떤 것들을 닫아야 하고 어떤 것들을 열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누르면 막히나 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막아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먼저 여기에 물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여기를 수로를 여는 겁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쪼르르 가겠죠. 근데 이렇게 수로를 열었을 때 문제가 뭐가 있죠? 지금 말라야 되는 이 땅에 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로는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수로를 열어볼까요? 이 수로를 열게 되면 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수로가 닫혀있는 한 들어갈 수 없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는 어떨까요? 얘는 닫든 열든 별로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중요해요. 닫든 열든 상관없다는 건. 닫아 놓겠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 여기는 지금 물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열어주면 물은 들어가겠지만 이쪽 must remain dry, 반드시 건조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 땅에도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로는 열어서는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여기에 물을 넣기 위해서는 방법이 밑에서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거 열어줘야 되고요. 요거는 어떨까요? 이거를 열게 되면 영향을 받아서 여기도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닫아줘야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물이 들어갈 거예요. 또 이렇게 열어주면 이쪽에 물이 들어가고 여기를 닫아야 이쪽이 건조한 채로 유지가 될 거고요. 마지막 이 꽃밭의 물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열어줘야 되고요. 여기를 건조하게 유지시켜야 되니까 여기를 닫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수로를 배치한다면 아마 필요한 데에 물이 들어가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물이 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의 조건. 여기서 알고리즘의 조건 중에 적용하는 순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꽃밭이나 이 건조한 땅,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역산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위에 물부터 시작을 하면요, 이 수차를 열었을 때 수차의 세 갈래 길을 모두 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다면 얘가 물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는 적당한 데 가서 막으면 되고요. 또 여기서도 적당한 데 가서 막으면 되고, 얘도 올라가서 막으면 되고, 올라가서 막으면 되고, 올라가서 열고요. 올라가서 열고, 올라가서 열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겁니다. 자, 알고리즘은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패턴, 여기서 말하는 패턴은 이 게이트가 열리면 물이 들어간다. 게이트가 열릴 때 최소한의 영향력, 그러니까 수로를 모두 여기에 이 꽃밭에 물을 넣기 위해서 모든 수로를 열어서 넣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딱 필요한 만큼만 물을 넣어야 되니까 최소한의 영향력 요거 하나만으로 열 수 있는 이거를 열고 나머지는 닫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도 닫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비버게이트 문제였습니다. 버스데이 발룬 문제 풀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풍선이 이렇게 있고요. 풍선에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네요. 숫자가 제대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찍었죠. 근데 어떻게 찍었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예상이란 걸 알 수 있어요. 0, 1, 2, 3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4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삐죽 튀어나와 있는 이 숫자는 왠지 4랑 비슷해 보입니다. 귀납법이죠, 귀납법.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으면 그 다음 숫자는 4일 것이다. 그 다음 숫자는 5일 것이다. 그 다음은 6일 것이다. 이건 굉장히 어릴 때부터 발달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예, 컴퓨터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패턴 인식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를 학습하시는 학습자 여러분들이 늘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까지 있고요. 각각의 풍선들은 숫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네요. 네, 0일 때 그린, 3일 때 또 그린, 그럼 몇일 때 그린일까요? 예, 6일 때 그린이에요. 바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의 개수가 0인 것들이 그린이에요. 그럼 1은요? 예,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의 개수가 1인 것들. 1, 4, 그 다음, 예, 7. 그 다음 2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2, 5, 8.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엄마 비버는 1983년생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 비버를 축하드리기 위해서 풍선을 지금 이렇게 색깔에 맞는, 숫자에 맞는 풍선을 배열하려고 합니다. 이때 풍선의 색깔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네요. 1983이에요. 쉽게 풉시다. 3. 아까 그린 초록은요. 초록 3으로 나눈 초록은 모드 3하면 0이 나와요. 그리고 노랑은 모드 3하면 몇이 나오죠? 네, 1이 나오고요. 빨강은 모드 3하면 2가 나와요. 모드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드는 3을 반복해서 뺀다는 겁니다. 계속 3을 빼요. 언제까지 빼느냐? 못 뺄 때까지요. 마이너스는 없어요. 못 뺄 때까지. 자, 7에다가 모드 3을 해봅시다. 7에다가 3 빼보세요. 4. 4에다가 3 빼보세요. 1. 1에다가 3 못 빼죠. 마이너스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7에다가 모드 3 하면 1이 나와요. 이 모드 3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83 1 모드 3 해보세요. 예, 1 나와요. 모드 3 1이 뭐라고 했죠? 노랑. 예, 그래서 첫 번째는 1983 노랑. 자, 두 번째 9 모드 3 해보겠습니다. 9에서 3 빼면 6, 6에서 3 빼면 3, 3에서 3 빼면 0. 예, 모드 3 하니까 9는 0이 나와요. 초록. 8은 예, 모드 3 하면 8 빼기 3은 5, 5 빼기 3은 2. 예, 모드 3 하면 2가 나와요. 빨강. 마지막 3 모드 3 해보겠습니다. 엄청 쉽죠? 3 빼기 3은 0. 바로 초록. 그래서 노랑, 초록, 빨강, 초록. 예, 옐로우, 그린, 레드, 그린.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중요한 개념은 모드가 나왔어요. 이 모드는 반복해서 빼는 거예요. 반복해서 빼는 것은 컴퓨터에서 나눗셈 연산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C 언어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C 언어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